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슈 인사이트의 박한쌤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오늘이 이 20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성인이 되었네요. 그렇죠? 자,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 20회가 아니라 200회, 2000회까지 장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이슈 인사이트에서 살펴볼 부분은 약간 좀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저도 문제는 던졌습니다만, 그래 시장에서 왜 지금 시장이 3150포인트에 갇혀 있는지, 박스권인지 문제는 제시했어요. 문제점은 파악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게 해결책이 없어요. 20회 강의하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해결책이 있다면 저도 해결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그에 대응할 거냐는 거죠.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종합주까지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면 2021년도 2월 2일 현재 시간 6시, 저녁 6시 25분이에요. 장 끝나고 그러니까 3시간 정도 지난 상태죠. 종합주가지수 3096포인트로 3100포인트에 살짝 못 미치는 형국입니다. 2947포인트였던 어제 장중 저점, 미국 나스닥 2% 폭락해서 찍었던 부분으로부터 따진다면은 오늘 장중 최고점이 3138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실질적으로 이틀 연속 저가와 고가 대비가 200포인트 정도 움직인 거죠. 종가상으로도 굉장한 반등폭입니다만 장중 최고점으로 따진다면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돼요. 그냥 놔뒀으면 그럼 어떻게 됐을까? 오늘 종가 최고가에 끝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고춧가루를 던진 세력이 있어요. 바로 연기금입니다. 자, 제가 연기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연기금은 원래는 연기금이 따로 있었고 이 부분에 투자 기관이다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 주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투자 주체를 이야기하는데 기관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라고 말하는 금융투자, 그 보험사, 투신사, 은행,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금융,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기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연금이에요. 자, 그리고 국가 지자체는 누가 있었냐면 우체국 자금, 우정국이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자금 규모로는 빅5인 국민연금 운용 금액이 800조 원입니다. 조만간에 1000조 원이 돼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1200조였던 걸 고려해 본다면 단일 운용 자금으로서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빅5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는 대한민국에서 단일 자금으로는 두 번째 컸던 우체국 자금이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보험공사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우체국에 여기 예금보험공사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주로 프로그램 매매를 했죠. 증권거래세 0.35%일 때. 근데 외국인들의 한미 FTA 해가면서 우체국은 국가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민영기관이냐는 걸 했을 때 민영기관이다. 근데 왜 세금 면제해 주냐? 증권거래세.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FTA 이후에 이제 차별화로 인해서 소송을 걸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체국이 연기금으로 통합이 돼가면서, 그러니까 표현상만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 통합은 안 되고 집계만. 그리고 우체국 자금은 따로 이제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를 못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연기금이 어떻습니까? 주식 3,600억 팔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팔았는지 아니면 우체국 자금이 팔았는지 집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국내 기관 전체가 130억 팔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4천억 사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 그렇고 연기금 혼자 3,600억 팔았어요. 만약에 연기금이 오늘 주식을 안 팔았다면
어떤 현상이 있었을까?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최고점 3150포인트에서 35포인트 사이에서 끝났을 겁니다. 흐름이 매우 좋았겠죠. 왜 그러느냐? 근데 이게 왜 무섭냐면 말 그대로 국민연금은 전 세계에서 픽5 자금입니다. 외국인들이 다른 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돈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20조 원을 팔든 개인이 30조 원을 사든 외국인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연금은 무서워합니다. 왜? 갖고 있는 돈도 대단하지만 매월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주식을 편입할 거냐 매도할 거냐에 따라서 아무리 외국인이라도 한 수 접어줘야 됩니다. 방향성이 그러니까 1000억을 팔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파는 행위 자체가 시장에 위협적인 겁니다. 맞설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주식을 사던 외국인들조차도. 자, 오늘 국민연금이 3130포인트에서 사실 고춧가루를 뿌린 겁니다. 국민연금이 팔았는지 우체국 자금이 팔았는지 대신 구분은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국민연금으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명칭이 제가 그럼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왜 국민연금이 얄밉냐. 이 시간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많은 기금운용본부에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의 많은 노력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국민들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숫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국민연금에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객관적인 지표를 갖고 한번 왜 얄미웠는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그동안 이 매매 현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월봉이에요. 아래에 있는 거는 종합주가지수 거래소의 월봉이고 요거 차트. 그리고 이제 이거 막대 그래프 하나하나는 그 해당 월에 주식을 팔은 거는 제가 파란 그래프로, 산 거는 이렇게 빨간 그래프로 누적이 아닙니다. 해당 월별로만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역사상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주식을 매도한 때는 언제냐? 금액은 얼마냐? 2조 12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조 1200억 원을 때렸을 때, 그러니까 2조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 가장 많이 매도를 했는데 2009년도 4월 달 종합주가지수 서브프라임 때죠. 899포인트 찍고 급반등 나와가지고 종합주가지수 9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까지 올라간 때 4월이거든요. 그때 2조 원을 때렸습니다. 누가? 국민연금이. 이게 가장 지금까지 2009년도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1년도잖아요. 2020년도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12년간 한 번도 이렇게 주식을 때린 적이 없어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물론 11년 전이라면 국민연금 규모가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커졌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어찌됐든 최근 1, 2년 사이에 운용 규모가 800조 원이든 700조 원이든 한 달에 2조 원을 때린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언제? 서브프라임 이후에 899포인트, 즉 9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30% 이상 순간 몇 개월 사이에 폭등 났을 때부터 국민연금이 주식을 때렸습니다. 이때 말고는 2조 원 이상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2조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조 원이라는 이 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아까 보셨던 2조 원이죠. 2021년도 1월 달에 매도한 금액입니다. 얼마냐? 8조 원이에요. 8조 600억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라면, 밥을 가장 많이 먹은 게 몇 그릇입니까? 라면 2개에 밥 3공기 말아 먹은 거. 2009년도 내 나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먹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뒤로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라면 2개보다 더 많은 10개, 8개. 그리고 밥 16공기를 말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 아니죠. 뭔가 이상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8조 원을 때렸어요. 한 달 동안에.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전에 2조 1200억 원어치 때린 이상이 2009년도 4월 달 이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2600에도 안 때리고 2700에도 안 때리던 그거를 2800 넘어서 종합주가 3000 가니까 1월 달에 8조 원을 그냥 한 달에 쏟아부었습니다. 할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 그러니까 이 사이즈 금액을 보면 종합주가 지수를 3000포인트에서 누르는 3100포인트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저항하는, 그러면서 1월 11일 날 3200포인트 넘어가서 3266포인트 장중 찍었을 때 계속적으로 수급적으로 한국에서 계속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고춧가루를 쫙쫙 뿌리는 가장 핵심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 세력이라고. 공매도 세력은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매도 때리지 않느냐? 그거는 어떤 거냐면요. 뭐 프로그램을 매매해야 된다든가 어떤 금융상품을 하방적으로 만드는 금융상품, 어떤 얼마큼 움직이면 수익률 얼마큼 나는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신고합니다. 사전에. 그리고 그거 만드는데 극히 미미해요. 심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6월 달 이후에 지금까지 공매도 때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200억 원밖에 안 됩니다. 200억 원대밖에 되지 않아요. 작년도 2020년도 코로나 때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때린 게 8,700억 정도 됩니다. 셀트리온이 15만 원 전후에서부터. 자, 그런데 실제 최근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때린 금액은 200억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공매도가 정부에서 금지시켜 놨잖아요. 연장했고. 그러니까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때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 신고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막 때리는 거 아닙니다. 전체 누적이 2조 얼마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국내 기관들의 연기금이 때린 주식 금액은 굉장히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는 한 달에 8조 원 때렸다라는 것은 공매도보다 모든 공매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굉장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는 연기금 매도한 거에 비하면 껌도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왜 연기금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지, 그러면 이게 연기금이 그럴 수도 있잖아. 주가가 과열되면 약간 눌러주는 거고 결결시키고 많이 떨어졌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는 받아주는 게 연기금의 기능인 것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부분이 지금 불합리한 부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라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기금이 많은 사람 참 공매도가 시장 하락의 원흉이라고 생각하죠. 실제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근 6개월간 때린 거 본다면 연기금이 훨씬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기관 전체가 매도한 게 2009년도 4월 달 기관 전체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뭐 증권사, 투신사, 보험사 다 연기금까지 다 합쳐서 우체국 자금까지 다 합치고 사모펀드까지 다 합쳐서 기관 전체가 가장 역사적으로 주식을 많이 매도한 월 2009년도 4월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얼마 팔았느냐? 5조 6,700억 팔았어요. 지금까지 그 이후로 12년 동안 한 번이라도 한 달 동안 5조 6,700억을 돌파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 2,000조 원이에요. 안 팔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갑자기 이번 1월 달에 왕창 팔죠. 얼마 팔았느냐? 한 달 동안에 17조 원 팔았어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은 게 5조 6,700억 원인데 17조 원 팔았습니다. 3배 이상 팔았어요. 비이성적입니다. 주식이 얼마든지 올라왔을 때 팔을 수 있는 거지. 시장이 끝나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관 전체가 17조 원을 팔았어요. 1월 달에. 이번 연도. 역사상 가장 많이 팔은 데가 5조 6,700억입니다. 연기금이 2조 원이고. 근데 이번 달 한 달만 연기금 얼마 팔았습니까? 참 1월 달 한 달만 8조 원 팔았죠. 자, 그런데 기관 전체는 17조 3,800억 팔았습니다. 연기금 비중이 몇 퍼센트입니까? 46%예요.
기관 전체 중에서 때린 게 연기금이 46%를 때렸다고요. 진짜 주식금 다 판 사람은 누굽니까? 공매도 세력입니까? 아닙니다. 연기금은 공매도 하지 않습니다. 공매도하는 사람들한테 주식을 빌려주는 거지. 왜? 보험사 이런 것들은 어차피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가 연장됐잖아요. 허락받지 않은 공매도 말고는 문구만큼밖에 못 팝니다. 오죽하면 셀트리온이 겨우 200억 팔았겠어요. 6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실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이 주식을 그냥 다 정리하는 거예요. 할 얘기는 있겠죠. 네. 연기금이야 당연히 과열됐을 때 눌러주는 기능을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한국 주식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갑자기 주가가 급등 나와서 주식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조율하려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리고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07조 원이 현재 12월 달 거 1월 달까지가 안 나왔어요. 집계가. 2020년도 11월 말 것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신 겁니다. 오늘 정확히 5시 전후까지 807조 원이 집계됐어요. 언제까지? 11월까지. 11월 말까지. 자, 그리고 운용 수익 금액은 416조 원을 그동안 벌어들였습니다. 88년도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 평균 누적 수익률 6% 가까운 5.93%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식 비중입니다.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 11월 말 기준입니다. 주식이 43%, 해외 주식 다 포함한 겁니다. 채권이 45.9니까 46%가 되겠죠. 얼마 중에서? 807조 원 중에서. 그걸 대체 투자라고 해가지고 주식이나 이런 것이 아닌 뭐 선박이라든가 원유라든가 혹은 무슨 뭐 벤처 투자 뭐 개발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투자하는 걸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투자 금액은 해외에는 296조 원. 그리고 비중은 36.8%인데 2025년까지 해외 투자 비중을 주식 채권 다 합쳐갖고 대체까지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2025년 정도 되면 국민연금 운용 금액이 1,000조 원이 되겠죠. 해외에 500조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늘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는 해외 시장이 훨씬 크니까. 그래서 국민연금이 뭘 하겠어요? 한국 주식 비중은 줄이고 해외는 늘리겠다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 안 보자는 거죠.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왜 기관들이 대규모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공매도 때린 거라든가 3,150포인트 넘어서 3,200포인트에서 대규모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국 주가가 정말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사람으로 따지면 다 쓰러져 갖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인공호흡기 탁 달아준 거예요. 중환자실로. 그리고 빨리 옮겨서 지금 구사일생으로 살린 겁니다. 기관은 덕분에 살았죠. 왜 하필 타이밍이 지금이고 굉장히 비이성적이잖아요. 2조 원씩 팔다가 한 번도 팔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1월 달에 기관들한테는 천군만마죠.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사막 한가운데서 소낙비가 와가지고 내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그 8조 원이라는 금액은. 전부 다 기관들 손실이었어요. 왜 제가 말이 안 되는 건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 하락한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연기금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겠습니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운용기금본부, 거기 국민연금 기금본부, 운용기금본부라 홈페이지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가 아니라 국민연금 운용기금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운용 수익률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2020년도 11월 현재 금액은 10억 단위 되어 있습니다. 전체 운용 자산은 807조 원입니다. 807조 원 중에서 금융 파트에 얼마 투자했느냐? 805조 원 투자했습니다. 국내 주식, 국내입니다. 주식이에요.
얼마 투자했느냐? 158조 원이 오늘 11월 달까지의 평가 금액입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19.6%인데 종합주가 지수가 11월 달 이후에 또 올라왔잖아요. 지금 3,000포인트까지 왔잖아요. 2,000포인트대에서.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높아졌겠죠. 당연히 평가 금액도 올라갔겠죠. 주식을 파는 거 이해 갑니다. 1월 달에. 일정 부분은. 그럼 이게 합리적이냐는 거죠. 제 얘기는. 그전에도 이런 패턴이 있었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국내 주식에서는 11월 달까지 7.3%의 수익률과 7.3%의 수익률을 평균했고요. 2020년도에는 2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한 해 동안. 자, 그리고 해외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은 얼마냐? 국내 주식은 158조 원이에요. 11월 기준으로 전체 운용 자금의 19.6%고. 자, 해외 주식은 188조 원을 해외에 투자했습니다. 807조 원이라는 11월 기준의 전체 운용 자금의 23%입니다. 해외 미국도 올랐고 뭐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할 겁니다. 올라간 폭은. 채권 얼마냐? 국내 채권 326조입니다. 40%예요. 해외 채권은 얼마입니까? 42조 원입니다. 5.3%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미국, 유럽, 일본 국공채 시장이 더 큽니까? 1년에 550조 예산 운영하는 GDP 1,500조 원의 대한민국 채권 시장이 더 큽니까? 미국 국공채 시장이 훨씬 크죠. 국민연금이 위험자산에 투자는 해야 합니까? 아니면 안전자산에 투자합니까? 1년의 수익률이 5.9%예요. 지금까지.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것이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국내 채권 투자 비중이 326조예요. 얼마 중에? 807조 원 중에. 비중 몇 퍼센트? 40%. 해외 채권 비중 42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5.3%. 상식적으로 비중이 크니까 줄여야 된다면 어디를 줄여야 되는 겁니까? 국민연금이 공격적인 자산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지난 20년 동안 5.9% 수익률만 누렸잖아요. 그런데 국내 채권 시장에는 이렇게 326조를 갖고 있는데 해외 채권은 겨우 42조, 5%밖에 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전자산을 추구해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국민연금의 목표잖아요. 성향이 취향에 맞잖아요. 취향이 아니라 목표, 국민들한테 연금을 줘야 되는 목적에 맞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19%인 국내 주식을 줄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내 채권을 줄여야 되겠습니까? 40%는. 당연히 채권을 줄여야죠. 어디로 가야 돼요? 해외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국내 시장이 좁잖아요. 상식적으로 주식을 줄일 게 아니라 채권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해외 비중은? 그렇죠. 국내 채권을 줄여서 해외 채권으로 가는 게 훨씬 맞잖아요. 일본, 유럽, 미국 국공채까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뭐 해외 주식 시장이 훨씬 크니까 188조인 해외 주식 시장을 더 늘리고 국내 주식이 158조니까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채권은 훨씬 크잖아요. 해외 채권보다. 제 얘기는 그걸 얘기합니다. 즉 주식과 채권의 관계에서 안전 성향으로 수익을 추구해달라는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국내 채권 시장을 더 줄여서 해외로 가는 것이 포트폴리오 구조에 맞다는 거죠. 물론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주식을 줄여 한국 주식을 줄이냐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 이것도 한치 양보해서. 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운용기금 현황이라고 해갖고 엑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온 국민들한테 다 오픈되어 있어요. 공시자료에. 다운 받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엑셀 자료에. 있는 그대로 제가 카피해왔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용 현황이라고 해갖고 똑같이 10억 원 단의 11월 말 기준이에요. 2월 2일 오늘부로. 자, 보시면은 국내 주식 비중이죠.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입니다. 얼마부터 출발했습니까? 그렇죠. 94조 원 출발합니다. 언제? 2015년도에. 2016년도에 102조 원이 됩니다. 2017년도에 131조 원이 됩니다. 2018년도에 108조 원이 됐다가 2019년도에 132조 원. 그랬다가 종합주가지수가 점핑이 나가면서 이번 연도에 얼마예요? 2020년도 11월 말에 158조 원이 된 겁니다. 몇 퍼센트? 19점 몇 퍼센트.
전체 운용자금 비중에 94조 원에서 국내 주식 운용 비중이 국민연금이 계속 늘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158조 원 됐어요. 몇 퍼센트 늘어났습니까? 60%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몇 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해외 주식 한번 보겠습니다. 69조 원이었어요. 해외에 투자한 주식 비중이. 지금 그런데 얼마 됐습니까? 188조 원 됐습니다. 여기는 거의 3배 가까이 됐습니다. 국내 주식은 겨우 60% 늘리는 동안 해외 주식 비중은 3배 가까이 늘렸다고요. 그때마다 헛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해외 주식은 2019년도에 수익률이 30%가 수익이 났고 국내는 얼마 안 났어요. 수익이 많이 나서 시가총액 전체가 나라가 커졌으니까 오히려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수익이 좋은 쪽은 늘리고 안 좋은 쪽은 좀 줄여주고. 근데 지금은 국내 비중이 수익률이 늘어나니까 해외보다 좋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내는 팔고 해외로 가야 된다고 그러죠. 언제부터 국민연금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국민들한테 연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목표가 바뀌었나요?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곳인가요? 아니죠.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곳이잖아요. 1년에 6% 수익률 목표예요. 그러면 채권이 먼저 움직여야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내 채권은 여전히 268조에서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해외 채권 한번 보십시오. 21조였습니다. 이제 겨우 42조예요. 100%밖에 안 늘렸어요. 겨우 20조 늘리는 동안 국내 채권은 하나도 안 줄였단 말입니다. 제 얘기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해외 주식 늘리는 속도하고. 이거는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이 포트폴리오는 무슨 포트폴리오입니까? 과거로부터 지금 국내 채권에 많이 투자되어 있지만 상당히 주식만을 공격적으로 해외 주식만을 늘리는 굉장히 공격적인 위험 쪽으로 베팅하는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차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환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해외 주식 현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해외 주식 해보신 분은 압니다. 세금도 떼지만 뭐도 뗍니까? 그렇죠. 20% 수익 났는데 세금 떼고 환차익 1,200원에서 1,000원 되면 손실이에요. 한국 돈으로 바꾸면. 환차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방금 보셨던 운용수익입니다. 2019년도에요. 해외 주식 파트 몇 퍼센트 수익률 났습니까? 30% 수익이 났습니다. 잘했죠. 2019년도에 30% 수익 났어요. 국내는 12.5%밖에 수익이 안 났는데. 국내 주식은. 이때 국민연금이 성과급 잔치했습니다. 해외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성과급 잔치했다고요. 그래가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해외 주식 비중을 더 늘리겠다. 왜? 해외 주식시장이 커졌으니까.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수익률이 높은 시장이 커졌으면 당연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더 커졌으면 포트폴리오 편입할 때 거기에 더 돈을 새로 들어오는 돈을 더 넣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2020년도에 국내 수익 비중이 20% 수익 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1월 달에 왕창 팔았다. 얼마? 역사상 2조 1,000억 이상을 판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8조 원 팔았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해외로 가려면 채권이 가야죠. 채권은 꿈쩍도 안 하고 가장 높은 비중에 있는.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미국의 그 큰 국채시장, 유럽의 그 큰 국채시장 다 놔두고 한국에서 400조 원 가까이 들고 있어가면서 해외 비중을 늘리려면 해외 주식을 늘릴 게 아니라 채권을 늘려야 됩니다. 왜? 국내 주식 158조 원, 해외 주식 188조 원. 거의 1대1 비슷하잖아요. 채권은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비교가 안 되잖아요. 320조 금액 자체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지만 40조 원인데 360조 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국채를 줄여서 가야죠. 갈 것 같아요. 해외로 50% 늘릴 것 같아요. 그러면 우영자산이니까 주식을 줄인다. 그러면 해외 주식을 줄여야죠. 왜 국내 주식을 줄여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필 타이밍이 지금이냐는 거죠. 공매도가 금지돼서 주식 팔지도 못하니까 프로그램 갖고 국민연금 계속 주식 팔았죠. 국민연금이 언제부터 프로그램 장사했습니까?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뭐예요?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죠. 차익 거래라는 것은 선물과 주식의 갭 차이를 이용해서 아비트레이지 거래, 무위험 차익률을 먹는 거고, 국민연금이나 우체국의 성향에 맞습니다. 리스크를 높게 잡지 않고 가는 거니까. 근데 오늘 보셨지만 국민연금 주식 최근에 파는 게 비차익 거래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참 차익 거래입니까? 전부 다 비차익 거래죠. 비차익 거래라고 보니까 그냥 알짜배기로 네이키드로 주식 팔아버리는 겁니다. 공매도 못 때리니까 주식 파는데, 파는 세력이 누구예요? 기관이 해필이면 손절을 해갖고 주가 폭등 나오려고 하는 참에 기관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구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민연금 취지에 맞지 않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3,150에서 걸려있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개미들, 동학개미라고 불린 사람들한테 준 조세잖아요. 국민연금은 9%를 떼는 준 조세입니다. 강제적으로 세금처럼. 세금의 성격은 아니지만 준 조세 성격, 국민연금, 건강보험 떼는 거잖아요. 강제로. 그런데 그 돈 갖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기관들을 결국은 도와주는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나무 아래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네. 오해받을까 봐. 선비는 배나무조차도 배가 떨어졌을 때 가끔 고쳐매갖고 자기가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따먹으려고 했다고. 국민연금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과 독립성이라고 봅니다. 왜? 대통령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국민연금의 운용 구조 현황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단이 있어요. 연구위원들이 있고 운용본부가 있습니다. 감사실이 있고 준법감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 국민연금 같은 곳입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우체국. 왜?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국민들의 미래를 담보 잡힌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잘못 마음대로 이권에 움직인다면 국민들한테 그 해악이 막대합니다. 그래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펀드 매니저 한 명 한 명, 직원 한 명한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금운용본부는 누가 관리하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복지부 장관이 관리하는 거죠.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복지부 장관을 임명하고, 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장 및 국민연금 이사장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의 감사를 받습니까? 국회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저기를 받아요. 문제는 뭡니까? 독립성, 간섭받으면 안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훼손될 수가 있잖아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독립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감사원하고. 그리고 높은 투명성과 도덕성이 요구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필이면 기관들이 주식을 2,000포인트, 300포인트에서부터 3,200포인트까지 수십조 원이 매도 쳐서 전부 다 물려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손절을 하느냐 마느냐는 타이밍에서 국민연금이 그 돈으로 프로그램 매도로, 그것도 프로그램 매도라는 것이 국민연금의 매매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비트레이지 거래가 아니잖아요. 선물이 벌어지지가 않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든 4 이상이. 근데 프로그램 매도로 그냥 쫙 깔아버리죠. 프로그램 매도가 뭡니까? 융단 폭격입니다. 그렇죠? 20개 이상의 종목을 프로그램에 전산에 입력해서 사전에 신고된 대로 때려버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기계가 따르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단기 급등이라 한국 증시가 단기 급등해갖고 수익률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달에 역사상 가장 많은 2조 1,400억밖에 판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조 원 팔았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짜 팔을 것 같으면 해외 주식은 그럼 작년도 왜 안 팔았어요? 2019년도.
안 팔았잖아요. 오히려 수익률이 나니까 더 사야 된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린 거 보세요. 3배나 늘렸잖아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식을 늘린다. 전 세계에서 그럼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데 아닙니까? 왜?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난 나라가 전 세계 몇 개국에 있습니까? OECD 국가에서 딱 2개밖에 없죠. 중국과 한국. 중국은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예요. 통계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밖에 사실은 안 난 거잖아요. 근데 왜 한국 비중을 줄여야 되죠? 많이 올라서? 잘못한 얘기 아닌가요? 모순이죠. 첫 번째 모순. 두 번째, 해외 주식 수익률이 낮다고 그러는데요. 2020년도 환율이 1250원이었습니다. 지금 1100원이에요. 13% 정도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해외 주식에서 9% 수익률을 난 거, 국민연금 달러 돈으로 줍니까? 국민들한테? 원화로 바꿔서 주죠. 바꾸면 해외 주식 많이 났습니다. 수익 9%가 아니라. 그러면 자꾸 바이든 후보 때 달러 인덱스가 106에서부터 지금까지 90까지 왔는데 트럼프 때 바이든 때문에 앞으로 80달러 간다는 얘기 있는데 그러면 해외에서 수익 내려면 적어도 6%가 아니라 10몇 % 수익이 계속 나야 되는데 낼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연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달러 약세의 기준.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비중이 높아서 주식을 정리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중 낮은 곳은 주식은 사야 되겠죠. 그러면 코스닥 주식 몇 프로 갖고 있습니까? 국민연금에. 2%도 안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린 뉴딜이다 뭐다 하면서 국민들한테 세금 걷어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일자리 창출, 벤처기업 육성 70조 원 이상 쏟아붓는다고 그러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 벤처기업에 겨우 2%도 투자하지 않았어요.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한테. 전체 19%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거래소 팔면 코스닥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 상식적으로. 비중이 높으니까 팔고 비중이 2% 안 되는 그럼 10몇 % 사야 되잖아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지금 기술주 이런 들이 다 급등하는 거 아닙니까? 플랫폼 업체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작년까지 적자 기업이던 회사들이 플러스로 전환됐잖아요. 테슬라. 아마존 2년 전까지 적자였습니다. 넷플릭스 적자였어요. 작년까지. 죄송합니다. 2019년도까지. 2020년도에 겨우 플러스죠. 그럼 코스닥이 2%밖에 안 갖고 있는데 2% 미만 갖고 있는데 앞으로 10% 늘려야 되겠네요. 코스닥 왜 안 삽니까? 국내 주식이니까? 모순이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파악한 문제점입니다. 즉 결국은 기관을 도와서 같이 매도해주고 싶은데 핑계거리가 없었다는 것뿐이죠. 문제는 뭐냐? 앞으로 저희도 그럼 어떻게 대응할 거냐? 3천에서 이 박스권에 놓고 계속 정리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이 흐름. 어떻게 여기서 놀아나는 주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이 솔직히 오늘 이 강의에서 답변까지 제시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 능력 밖입니다. 조금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식들이 사실 좋고 뭐 국민연금 따라하기 하자 이렇게 단순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자존심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땜빵이지 그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분석하고 해서 과거의 사례들부터 파악해서 그때 당시 어떤 종목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러분들하고 다음에 시간이 됐을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격한 흐름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매도는 껌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공매도는 파는 게 없어요. 한 달 동안 프로그램으로 연기금이 다 조져놨다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네. 애매모호한 공매도 세력 잡지 마시고 연기금 우리 낸 돈으로 우리 발등 찍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점만 던져드리고 오늘 20회 강의 이슈 인사이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